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제가 방금 또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일단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적지가 않습니다. 글쎄요, 확산세가 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400명을 넘었다가 지금은 세 자릿수긴 하지만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교회나 광화문 집회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가 그 확진자 수가 줄면서 이제는 좀 숫자는 줄었는데요. 네. 하지만 그 확산세가 그 지역적으로 나오는 지역이 전국에서 다 나오고 있고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오늘도 117명이 수도권에서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감염의 사례가 이제 가족 간 감염이라든지 물류센터, 콜센터, 병원의 의료진, 아파트 모든 곳에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이 어디서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심리적 위험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사회생활이나 이런 야외 활동을 좀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효과가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일주일 동안 더 2.5단계로 다음 주까지 격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주 말 정도가 돼야지만 조금 더 확산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에 굉장히 감염 속도가 빨라졌어요. 보면 한 서너 시간 동안에 거의 몇십 명이 그 가운데 있던 분들이 다 감염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조금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하여튼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거리두기 강화를 한 효과가 좀 더 나타날지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지금 상황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패턴은 추이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8월 26일 날 441명이 최고치였고 그다음에 300명대, 200명대, 100명대 돼서 100명대가 지금 나흘 지속이거든요. 이 추이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 당국이 걱정했던 게 광화문 집회 또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검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억제에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는 이제 역학조사에 한계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역학조사관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20%, 24%, 26%까지 갔다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5명 중에 1명의 확진자는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천은미 교수님 말씀처럼 바이러스는 우리 바로 옆까지 스며들어와 있다라고 우리는 각오를 하고 개인 방역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방역 당국의 목표는 이게 오늘 원래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2.5단계가. 근데 일주일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당장 떨어뜨리는 것도 목표지만 지금 추석이 다가오면 또다시 이것이 폭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8월 초의 단계, 8월 초는 좀 평온했어요. 8월 8일 제 기억에는 9명이 나왔고요. 8월 초 이 8월 12일, 14일 103명 올라가기 전까지 한 30명대를 유지했거든요. 이 정도로 떨어뜨려야 추석 때 자제를 그렇게 권고해도 또 불가피하게 다니는 분들이 나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이제 대비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한 번만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경으로 2.5단계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방역 당국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 참여가 제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5단계 조치가 일주일 연장됐고 서울시가 이제 1000만 시민 멈춤 구간 역시 또 연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내일부터는 좀 더 강화되는 조치들도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장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을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 이제 테이크아웃만 되고 자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아니야, 옆에 제과점 가면 되잖아. 그 커피숍은 안 되는데 제과점은 되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죠. 그쪽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는 것 아니냐, 풍선 효과. 또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의 생계 문제 때문에 작은 커피숍은 또 잠깐 앉았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스크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마실 때만 빼고는. 그리고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심시간 직후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분산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내일부터는 제과점도 안 되고 프랜차이즈는 이 빙과류 샵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집도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명심하셔서 이 지난주까지는 네. 편법으로 커피숍 대신 제과점 가지 내일부터는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네. 일주일만 우리가 참아야 될 것 같고 테이크아웃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게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이 도시락을 싸오시는데 네네. 그게 또 직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와서 그것도 좀 여러 가지로 어쨌든 좀 밀집하는 것은 네네. 상호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이 강동구 콜센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추가 감염자가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착용도 착용인데 이 도시락을 나눠 먹었던 게 원인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좁은 공간에서 콜센터 직원이 한 20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16명이 감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되신 거죠. 그런데 그 앉은 거리가 1m가 채 안 됐다고 하고요. 이 칸막이가 높이가 낮은 거예요. 90cm가 안 됐다고 합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칸막이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비말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게 좀 낮았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락을 나눠 먹게 되면 공간에서 먹겠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니까 네. 그중에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도시락을 나눠 먹은 게 아마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조금 같고요. 떨어져서 먹었었으면은 네, 그랬으면 네. 비말은 조금 막을 수 있겠지만 대화를 하거나 했다면 저는 분명히 에어컨이 있었을 거예요. 여름이니까. 에어컨에 의한 그 스타벅스 같은 감염의 경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도시락을 몇 명이 나눠 먹었다가 16명이 감염될 수는 없거든요. 거기 있던 전체 대부분 80~90% 감염됐다는 거는 아마 그쪽에 공기 중 감염이 분명히 좌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글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사례 네,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저도 주변에서 직장에서 도시락을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구내식당도 가고 뭐 주변 식당도 이용하고 했는데 네. 뭐 맛집 탐방이 직장인들의 유일한 이제 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려워졌고 도시락이 제일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16명은 좀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 게 또 한국인들의 식사 습관이에요. 네네. 그날 있었던 일들을 또 이제 이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옆 사람 반찬이 맛있어 보이면 글로 젓가락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20명 중에 16명은 이건 뭐 반찬 좀 나눠 먹었다고 또 옆 사람과 대화했다고 걸리기에는 너무 집단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이제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활 방역에서 정말 주의할 게 많은 겁니다. 한 가지 오늘 꼭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식당에서 구내식당은 지금 우리 방송 환경처럼 아크릴이 대부분 쳐 있는데 에어컨 정도가 아니면은 비말 때문에 감염되기에는 많이 차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대중식당도 가면 정말 말을 안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대체로 조용히 식사만 하고 나가는데 몇 테이블이 시끄러우면 이렇게 주변이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지금 코로나19 환경에서는 정말 민폐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를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또 이것도 하나 이제 좀 공공공간에서는 네네. 대화를 정말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좀 눈에 띄는 사례가 부산에서는 이제 오피스텔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을 했는데 이 지금 그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궁금하고요. 또 CCTV도 없고 방문자 기록도 없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오피스텔에서 지금 한 25명이 예. 지금 감염이 됐는데요. CCTV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경로도 지금 아직 불분명하다고 네네.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교직원인 학생이 또 감염이 돼서 이제 고등학교가 전체 1학년, 3학년이 전수 검사가 들어갔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출입이나 그런 걸 파악해야 될 것 같지만 이런 경우 사실 방역이 굉장히 어렵죠. CCTV도 없고 또 어떤 방문 기록도 지금 없는 상태라서 아마도 밀폐된 공간에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그냥 대화나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에어로졸 공기 감염이 좀 좌우를 하지 않았을까. 아마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을 못한 것이 저는 가장 모든 그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경우에도 콜센터에서 마스크를 철저히 썼다면 그 안에서 감염은 잘 안 됐겠지만 네. 대부분 주기적으로 마스크를 내리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법적인 조치를 이제 시행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가운데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맞습니다. 고발하기로 했고 또 이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 이런 법적 조치에 대한 지금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법적 조치 어떤 효과, 처벌 수준 어떻게 네. 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이거 있습니까? 좀 세게 나올 겁니다.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전례가 있습니다. 앞 사례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경우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신천지 대구교회 때와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때를 보면 어디가 더 방역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는가 혹은 방역을 방해했는가 이걸 한번 따져보시면 신천지 때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놀라기도 했고 그쪽에서는 처음에 메시지를 낼 때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저희를 가해자로 너무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만희 총회장은 뭐 절까지 하면서 사죄를 했죠. 120억 원 기부하겠다고 했다가 거절되고 그런데 신천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만희 총회장은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재판을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1,000억 원대의 구상권 청구를 이미 대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금 이래요. 방역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치료비를 포함하면 건보료가 우리는 거의 대부분을 커버해 주죠. 그리고 여기는 또 중앙정부 비용도 들어가고 지자체도 치료비를 출연을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전체 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는데요. 1,100명이 넘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치료비 총액의 한 10% 정도를 서울시가 이제 청구한다는 건데 이 구상권이 지금 현재로 보면 한 5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추정해 보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한 이제 이 60억 가까이 육박해요.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날 전망이에요. 지금 이제 이 건강보험공단이 추산한 게 5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을 다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서울시는 이 중에 서울시가 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고 네.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60억 원대 이상의 구상권 청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랑제일교회 측이 불응한다면 소송이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그 결과는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만 한번 제주에 다녀왔던 모녀가 증상이 있음에도 유증상임에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제주에 굉장히 여러 군데 방역을 해야 되는 확진자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쨌든 역학조사를 하고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굉장히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고 폐쇄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1억 3천만 원대의 이 손배소를 네. 직접 원희룡 지사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개인에게도 억대의 손배소나 구상권 청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례가 계속 지금 8개월 동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랑제일교회는 이제 신천지 사태 이후에 최대 규모의 지금 확진자를 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뭐 전례를 따르더라도 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 혹은 이제 지자체가 충분히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사실은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간다면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네. 참 이 동선을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네네. 검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좀 검사 잘 협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생각을 또 여기서 함께 한 가지 꼭 해봅니다. 제가 짚을 문제는 뭐냐면 확진됐다고 청구를 받는 게 아니에요. 확진되면 환자예요. 나도 왜 걸렸는지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정부가 치료비 다 되고 네네. 검사비도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되는 경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근거하여 자 격리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격리 위반의 문제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 명령 이행 불응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방역을 방해한 행위. 네네. 그리고 제일 수위가 높은 게 업무 방해하고 또 하나는 허위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이것도 이제 이 방역 활동을 저해하거나 교란시키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고 네. 걸린 건 누가 뭐라 할 수 없죠. 나도 모르게 원치 않게 걸린 건데 그래서 확진됐다고 뭐 구상권 청구받고 이런 거 걱정하실 게 아니라 네네. 방역을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교란시키면 굉장히 중한 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대목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교수님. 이 지금 위중증 환자가 계속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중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한 거 아니냐. 지금 당장 병상이 서울이 4개 정도고 경기, 인천 같은 곳은 하나도 없다라고 네. 하던데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하고 중증하고 위중은 조금 다른데요. 네. 중증은 이제 정말로 산소 공급이 필요할 정도의 이제 병동에 입원하는 거고 위중 환자는 기계호흡이나 에크모란 특수 장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중증에서 위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4개밖에 없고 네네. 지방은 지금 거의 전무한데 수도권이 그나마 좀 좋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위중증 환자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상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지금 지방으로 사실 환자를 옮기기는 어려워요. 위중증 환자를 옮기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그건 위험한 거고요. 이 수도권에서 가능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국공립병원을 조금 더 이제 이런 중증 위중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초기에 대구 사태 때 제가 수도권에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조금 아직 그 준비가 완전히 되질 않아서 지금 상태에서 만일에 하루에 5명 정도씩만 늘게 되면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 민간 병원을 전담 병원으로 이렇게 전환하자 그런 네. 이야기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하면 이제 이게 상태가 지속된다고 보면 병상 문제는 계속 생길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잘 올라갔다가 다시 통제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여기서 한 번만 폭증하면 지금 한 자릿수 병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루에 이제 중증 환자가 한 번은 31명이 하루 만에 나온 경우가 최근 들어선 가장 많이 나온 건데 하루에 중증 환자가 뭐 30명 나왔다. 그럼 이제 병상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사전 대비가 지금 일반 대형 병원, 민간 병원들의 병상을 차출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고. 그런데 이 지난번에 방역당국 발표를 보면 40개 병상 만드는데 2주 이상 걸려요. 왜냐하면 민간 병원에도 환자가 들어와서 치료 중이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상태를 봐서 이 환자들이 조금 이제 이 일반 병실로 가도 되겠다. 혹은 중증 환자실에서 좀 다른 병실로 좀 옮겨도 되겠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20, 30개 병상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 병원 일부를 아까 말씀하신 국공립병원을 다 준비하고도 병상이 모자랄 상황이라면 조금 예비적으로 이 민간 병원의 일부를 양해를 구해서 협조를 이제 한 상황에서 이 전담 병원으로 좀 지정해서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충분히 지금 과거에도 우리 저 대구 경북에서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병원장 회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지원들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일단은 필요한 것 아닌가. 병상은 확보해 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추석이 또 다가오고 네. 있습니다. 참 우리 민족의 정말 큰 명절인데 네. 지금 이 고향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사실 본가가 지금 지방인데 KTX표 이번 주 끊어야 될지 말지 참 그렇죠, 그렇죠. 예, 갈등 아닌 갈등이 됩니다. 이제 일단 정부에서는 좀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될 네, 것을 네. 권고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 네. 같아요. 저 추석에 정말 부모님 뵈야 되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무증상 감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확산세가 줄고 있지만 대이동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는 분명할 겁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지금 가족 간 감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석 명절에 가족과 같이 식사하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정부에서 좀 이렇게 권고가 아니라 약간의 조금 제안을 좀 해주시고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명상이나 그런 뭐 편지나 전화로 이번 추석은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그냥 권고로 지금 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한 뭐 열차 같은 경우도 50%만 예매를 하겠다고 하네요. 창가석 쪽만 네. 예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열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래 가다 보니까 마스크 안 쓴 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딴 분들이 쓰니까 나는 안 써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안 쓰는데 마스크는 한쪽에 쓰면 꼭 감염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족이 만났을 때 그럼 우리가 식사와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있을 것이냐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특히 젊은 분이나 연세가 있는 분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보니까 하여튼 무증상 감염이 뭐 7, 80% 이상 되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될 거라 조금 여러 가지 좀 많이 저도 네. 참 난감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2단계로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중교통을 타고 가실 때 최대한 주의를 해주시고 가족 간 만날 때도 최대한 마스크 착용을 하고 네. 또 정부에서 또 좋은 다음 주 되면 또 지침을 내려주지 않을까 제가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또 가졌습니다. 4차 추경안 규모를 7조 원 중반대 네. 예상으로 했고 또 좀 계속 얘기가 됐던 게 2차 재난지원금을 맞습니다.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맞습니다. 다 지원할 것이냐 이 네. 부분이었는데 네. 선별 지원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오늘 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공식화됐는데 이게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러니까 이제 1차 때도 논란이 있었죠. 전 국민 다 줄 것이냐. 뭐 중하위 70%, 50% 끊어서 그 아래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줄 것이냐. 사실 뭐 이게 4인 가족 100만 원 우리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1인당 40만 원, 60만 원, 2인 가족 60만 원 이런 식인데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지만 좋지만 사실은 또 이제 뭐 부유한 분들에겐 큰 필요는 없죠. 근데 문제는 왜 다 줬냐 하면 빨리 주기 위해서 70%나 50%를 끊었을 때 네. 거기에 받아야 되는데 빠지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받아도 되는데 이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과연 솎아낼 수 있겠느냐. 그 행정 비용과 시간을 차라리 감안하고 다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그때처럼 보편 선별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그때는 소득 기준이었는데 자르더라도 이번에 매출 기준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힘든 분들에게 핀셋 지원하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선별이 맞긴 한데 선별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부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하겠다. 네네. 4차 추경 7조 원 정도 이건 100% 국채 발행을 하는 걸로 됐고요.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실은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정청 협의해서 확정이 됐는데 1차 때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다. 이걸 국민들이 이해하시고 무엇보다 힘든 주로 자영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맞춤형 지원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은 이제 주중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중에 이 민생 특별 대책에 대한 종합 패키지를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